문화를 통해 뉴스를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세계문화살롱. 오늘도 믿고 듣는 김미나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도 청취자로서 굉장히 믿고 듣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앞서 오프닝에서도 예고를 해드렸습니다만 이 YTN 라디오에서 오늘 하루 썸머 스페셜 특집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세만 씨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휴가를 자주 가는 여행지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휴가지에서 뭐 놀고 먹고 또 해변에서 헤엄치고 이런 것도 좋은데 이런 좀 맥락을 더 잘 알면 더 많은 것들을 즐길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얘기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자, 첫 번째로 소개할 여행지는 어딘가요? 뭔가 우리가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휴가를 간다. 이 점을 살리려면 좀 북쪽 지역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홋카이도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그 북해도라고 알고 계신 일본의 그 위쪽 부분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좀 조심스러운 게 요즘 시국인 만큼 일본 여행 얘기를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이미 뭐 예정됐던 여행들을 다 취소한다 이렇게 밝힌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네. 하루빨리 좀 아베 신조 정권이 반성을 하고 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를 해야 우리 좀 마음 편하게 휴가를 즐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추가 조치로 비자 발급 제한 조치 이런 것까지 고려한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이 경우에는 오히려 일본의 관광 산업이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자해적인 조치가 될 것이다. 이런 이 분석도 전문가들이 내놓고 있거든요. 올해 5월까지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1,375만 명 중에 약 23%에 달하는 325만 명이 한국인일 정도니까 이런 점에서도 좀 여러 가지로 어떤 수출 규제 조치를 완화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홋카이도 하면요. 사실 조선인들이 강제징용이 돼서 온갖 고생을 다 한 지역이기도 해서 우리에게 또 아픈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조사에 따르면 당시 홋카이도에 동원된 조선인만 14만 5천 명에 달할 정도다라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더 많았을 걸로 이제 추정이 되고요. 네. 이 삿포로의 뭐 니시혼간지라든지 이런 절에 보면은 당시에 탄광이나 비행장 건설에 동원됐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유골이 또 모셔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유골 발굴은 홋카이도 포럼이라든지 이런 시민단체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관심이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활동을 일본인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 한국인과 일본인 그리고 이제 이른바 이제 제일조선인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다 같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 경우인데요. 네. 이들은 당시에 강제 연행이 전시 일본 정부에서 이루어졌고 이들에게 또 강제 노동을 시킨 것은 기업이라는 점에서 이 뒤를 잇는 오늘날의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이 책임을 좀 통감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리고 또 홋카이도는 일본 내에서도 독특한 역사를 가진 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활동 에서 또 한국인과 일본인이 뭔가를 함께하는 일들이 더 쉽게 가능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근거가 있는 건가요? 원래 홋카이도는 이 남부 지역 일부를 제외하면 아이누인들이 거주하는 이제 불모지 정도로 인식이 되어 왔었는데요. 아, 그 일본 그 지역에 원래 살고 계시는 선주민들. 그렇습니다. 네. 워낙에 춥고 겨울에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게 농업에 적합한 땅이 아니다 이렇게 여겨져 왔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일본의 어떤 주류 사회는 별로 관심을 가져오지 않았던 그런 지역인 것이죠. 네. 하지만 에도 막부 말기에 러시아와의 어떤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그리고 메이지 유신 이후에 여러모로 이제 개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홋카이도 개척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일본 정부는 본토 사람들을 홋카이도에 이주하도록 했고 이 관료 출신 미국인을 초빙을 해서 도시 개발을 주도하도록 했는데요. 네네. 이에 따라서 자본집약적인 농업과 자원을 활용한 제재, 맥주, 통조림 등의 공장이 쭉 세워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 때문에 지금도 홋카이도에 가면 서구식 건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고초를 겪었던 광산들도 바로 이때 개발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 그 당시 개발된 탄광들은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나요? 뭐 어디나 그렇듯이 석유가 석탄을 대체하면서 탄광 산업들은 좀 침체가 된 상황인데요. 삿포로에서 50k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는 유바리시의 경우에 과거 홋카이도의 최대의 광산지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는데 네네. 지금 이제 몰락을 해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유바리시는 그래서 이런 탄광 산업 대신에 관광 산업을 육성할 계획을 세우고 탄광 회사들이 당시 소유했던 시설들을 사들여서 뭐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투자를 좀 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무리하게 거액의 채무를 지게 됐고 결국 2002년에는 파산을 선언하는 이런 좀 비극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바리시 같은 경우에는 최연소 시장이 탄생했다라는 소식이 우리에게 또 알려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이 유바리시의 어떤 이런 파탄적인 상황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지고 싶지 않았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일도 가능했던 건데요. 도쿄도 공무원으로 유바리시에 파견됐던 스즈키
스즈키 나오미치라는 사람이 2011년에 불과 30세의 나이로 시장으로 당선이 된 그런 사례죠. 그래서 시장 임금 70% 삭감을 자청을 하고 여러모로 이제 재정 건전화를 강하게 추진하면서 유바리 씨의 어려운 상황을 개선을 해서 이렇게 큰 뭐 여러 가지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 사람이 당시에 만든 아이디어 상품으로는 유바리의 특산품인 멜론을 활용한 멜론 팝콘이 있는데 네네. 참 기발한 아이디어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제 홋카이도에 가면 멜론을 이제 많이 팔고 있는 거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먹어보면 상당히 단 맛이 나는데 이게 이제 유바리산인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유바리 씨의 사례는 좀 정도를 달리하지만 홋카이도 전체에 또 적용될 수 있는 문제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다 마찬가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4월에 스즈키 나오미치는 자민당의 추천을 받고 홋카이도 지사에 또 당선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홋카이도는 상대적으로 야당세가 강한 지역으로 평가됐었다라는 점을 고려하면은 지금 홋카이도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를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그런 경우인 것이죠. 네, 뭐 여당 추천으로 지금 홋카이도 지사에 당선이 됐다라는 얘기가 들려오니까 이 지역 사람들이 지금 강하게 무언가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눈치를 좀 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어디나 그렇습니다만 개척이나 개발을 하게 되면 원래 살고 있던 선주민들은 상당히 탄압을 받거나 밀려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거기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원주민이라고 볼 수 있는 아이누인들의 경우에는 이 일본 북부하고 이제 홋카이도, 사할린, 연해주 등에 이제 살고 있는 이런 민족들이었는데 네. 일본 본토인들은 이 사람들을 덜 진화한 인간 이렇게 인식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개척 과정에서 이 사람들의 땅을 뺏기도 하고 또 차별하고 탄압을 하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누인들에게 이 일본 정부의 개척이라는 것은 사실상 침략이나 다름이 없었던 것이죠.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이들의 독립된 민족으로서의 지위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아 왔는데요. 하지만 1996년에 일본 내 소수민족의 존재가 인정이 됐고 올해 2월이 돼서야 아이누족을 원주민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이 내각 가기에서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아이누인들이 쿠릴 열도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러시아와의 영토 분쟁에서 좀 유리한 선택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끝까지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지금 선택을 한 건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요. 이 오키나와와 좀 비슷한 느낌이 있는 것도 같아요. 그렇죠. 오키나와 역시 대표적인 관광지면서 일본 본토와는 다른 맥락의 역사를 가진 지역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 원래 오키나와는 류큐인들이 류큐 왕국을 만들어서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해온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에도 막부 초기에 큐슈의 사치마번이 류큐 왕국을 정벌해서 복속을 시켰고 1879년에는 완전히 일본 제국에 편입이 되게 되는데요. 이후에 오키나와인들은 본토로부터 여러 측면에서 또 차별을 받아온 그런 역사가 있었죠. 네, 오키나와인들의 본격적인 고통이 시작된 게 2차 대전 때부터잖아요. 그렇죠. 이때 태평양 전쟁에서 미군이 승기를 잡으면서 오키나와 상륙을 시도를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네. 이때 미군이 폭격을 통해서 오키나와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나하시의 한 90%를 다 파괴해버린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해상전에서도 마찬가지로 밀린 일본군이 내륙에서 격렬하게 저항을 하면서 이 과정에서 오키나와 주민들에게 미군의 포로가 되지 말고 명예롭게 죽을 것을 또 강요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네. 이것을 따르지 않은 오키나와 주민들은 일본군에 의해서 수류탄 등으로 사실상 학살을 당했습니다. 일본군의 이러한 전략은 본토를 지키기 위해서 시간을 벌려고 한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또 위안부 피해자라든지 우리 오키나와에 거주하던 한국인들도 1만 명가량 피해를 본 것으로 또 추산이 되고 있는 것이죠. 네, 전쟁이 끝난 이후에 한동안 오키나와는 또 미국이 관리했죠. 일본 제국이 패망한 이후에 오키나와는 별도의 미군정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는데요. 이때 오키나와 사람들은 독립에 대한 어떤 기대도 가졌는데 중국의 공산화와 한국전쟁 등의 위협을 느낀 미국이 일본 본토에 있는 기지들까지 옮겨와서 오키나와를 기지화하는 바람에 이런 기대는 좀 꺾이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도 미군 기지 때문에 사실 오키나와가 또 고통을 겪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 오키나와가 일본 정부의 공식 반환이 된 게 1972년에 이르러서인데 그 이후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됐지만 미군 기지 문제는 계속 정치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네. 미군 기지에서 전투기나 헬기의 어떤 추락 사고가 일어난다든지 뭐 미군이 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이런 문제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과거에 일본 민주당 정권은 오키나와 밖으로 미군 기지를 이전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고 집권하기도 했지만 미국과의 갈등을 겪은 끝에 이것을 실현하는 것은 실패한 그런 상황이죠. 결국은 그 오키나와 내에 또 다른 지역으로 미군 기지를 이전할 계획이다 이런 발표가 나오기도 했죠. 그렇죠. 이 오키나와의 후텐마 기지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이제 기지다 이렇게 일컬을 정도인데 네. 전투기와 전투헬기 훈련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이루어지는 상황임에도 이 기지를 둘러싸고 주민들의 거주 지역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구글 지도 보면요 적나라하게 이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 바로 미군 기지 옆에 주거 지역들이 쭉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와 미군 당국은 이 후텐마 기지를
오키나와 북부에 있는 좀 사람들이 좀 적게 살고 있는 해노코 연안으로 이전한다. 이 점에 이제 합의한 상태지만 네. 오키나와 주민들은 이전이 아니라 철수를 요구하면서 기지 이전 반대 운동을 또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에는 오키나와에서는 뭐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을 정도의 폭넓은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키나와인들이 본토인에 의해서 이렇게 차별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부분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관광지하면 맛있는 음식이라든지 해변에서의 휴식을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알고 보면 이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관광산업으로 먹고 사는 지역의 경우에는 전쟁이라든지 뭐 정치적 갈등에 휘말린 역사 때문에 제대로 된 산업 기반이 자리 잡지 못한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네. 뭐 한때 부유했던 도시가 몰락해서 관광지가 된 사례 이런 것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먹고 즐기는 관광을 위한 지역들은 대개 이런 좀 현실과는 분리돼 있어서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데 네. 조금만 이런 지역에서 벗어나면은 이 관광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삶을 또 목격할 수가 있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도 관심을 갖는 시선을 가지면 더 풍부한 문화적 소양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해봤고요. 오늘 이렇게 일본의 관광지에 대해서 말했는데 일본과의 어떤 지금 갈등에 있어서도 일본의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볼 문제가 없는지 좀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우 정확하게 시간을 맞추시네요. 아, 그런가요? 네. 네. 예, 그래서 믿고 듣는 김민아 칼럼니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아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YTN 라디오에서 썸머 스페셜 특집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12시 10분 뉴스 FM 조현지입니다부터 3시 10분 생생경제, 5시 15분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까지 오늘 하루 YTN 라디오와 함께하시면 시원한 하루 보내실 수 있을 텐데요.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 핫 키워드 코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